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얘기는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특히 이 전반적인 발생명세표랑 세액공제 조정명세표 있죠. 3번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 과정까지 여러분이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회사를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96회 바꿔서 해볼게요. 네, 96일 이렇게 하셔서 화담전자, 화담숲을 얘기하나? 화담숲 가고 곤지야 맞아요. 화담숲 있는데 아마 거기 갔다 와서 이거 만든 거예요. 화담이라고 잘 안 쓰는데. 자, 그럼 96회 보시고요. 여기에 우리 첫 번째 연금 인력개발 명세표 가셔가지고요. 요 항목 있죠, 그죠? 요 항목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계정은 단순하네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여기 뭐 경상연구개발비, 제조원가로 보는 인건비. 여기서 첫 번째 인건비는 박사 있잖아요. 연구소장에 나소장은 안 되죠, 그죠?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두 개, 1억 2,100만 원 있죠. 요렇게 2명 좋아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건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4년 평균에 따른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공제세액을 가보면 이 금액이 뭐예요? 자동적으로 뭐예요? 두 번째 한도는 없으니까 이 두 중에 큰 놈이니까 이 금액이 될 거라는 거, 그죠? 3,025만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저 아주 간단히 하나 놓고 하니까 됐다. 그리고 나가가지고요, 저장하시고, 어디 가냐면, 이거 끝났어요? 끝나고 여기 가야 돼요. 모든 세액공제는 3번 있잖아요. 세액공제 조정명세표 3번 있죠. 요 칸에 가서, 그죠? 반영이 되어가지고 넘어가줘야 돼요. 항상. 그러면 여기 가봅니다.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죠? 그리고 발생명세표에서 작성한 거는 불러오기 하면 반영해줘요. 해볼까요? 불러오기를 하면, 예, 이렇게 하면요. 요 금액이 뭡니까? 3,025만 원 되겠습니까? 요렇게 불러와줘요. 만약에 얘를 불러오지 않고 바로 입력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해당 금액을, 계산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돼요. 근데 요걸 입력했다 해서 서식이 작성된 게 아니죠. 세액공제 조정명세표의 작성은요, 얘가 아니에요. 얘는 앞에 숫자, 점 하나 찍은 거잖아요. 내용을 입력해야 돼요. 그 내용 입력이 바로 여기입니다. 항상 단기 공제 미월 계산인가요? 요거에 대한 핸들링이 좀 중요해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하셔서, 자, 펑션기에서 있죠. 연금 인력개발비 하면 연구 치면은 최저한세 제어가 나와요. 최저한세 적용이라면 한다는 거죠. 우리는 중소기업의 연금 인력개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제어라고 했잖아요. 요걸 찾아가요. 제외 되겠습니까? 하시고 사업연도는요. 2020년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공제의 단기분이 뭐면 3,025만 원 되나요? 이거 내가 쳐줘야 돼. 그런데 뭡니까? 읽어보니까 산출세액이, 그죠? 2,025만 원이니까 다 못 깎아 먹는다. 여기에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최저한세가 관계없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돼요. 1,000만 되겠습니까? 그죠? 요렇게 입력해서 3,025를 다 못 깎아 먹고 공제는 산출세액만큼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럼 1,000만 원의 원인은, 요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2월에서 10년간 2월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안다라면요, 별거 아니지만 처음이라서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2월 한다는 기타로 인한 미공제액이라는 출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기업은 이런 건 잘 없어요. 솔직히 내는 게 법인세를 내지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되게 낯설었던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못하면 2점이고 저쪽 발생명세표 4점은 주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연금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요,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문제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밑에 여기 보시고, 여기서 굳이 한다라면 요거시고 여기에 있죠. 요거. 제가 여기 했잖아요. 여기에 요 금액, 옛날엔 117번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뭔가 반드시 기타 미공제, 여기에다가 반드시 입력을 한다. 요것만 정확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꼭 만약에 이런 기출은 반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출제자들이 보고 자기가 괜히 새로운 문제를 한번 시도했다고 독박을 쓰면
왜냐면 문제 오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 문제를 스캐닝해서 별 문제 없는지를 보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후에 뭡니까? 조금 그죠, 숫자를 약간 개수 조정을 해서 그렇게 내는 게 많아요. 대부분 문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는 분들은요,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한 거예요. 실험 정신. 한번 해보겠다. 그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요, 가산세 규정이 있어요. 이 가산세 규정. 그 가산세는 옛날에는 출제 안 되다가 최근 한 5년 동안에 대개 출제 빈도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출제되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계산서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볼 건데요.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서 여기 있는 가산세 문제가 꽤 많이 있거든요. 꽤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관계되는 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셔가지고요, 가산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산세는 최저한세 지나고요. 이거 되고, 그 다음이 가산세가 되고. 자, 가산세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177페이지에 있는 있죠. 얘기 한번 조금 공부해보고 해당 내용 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세는요, 뭐 여전히 어떤 세목이든 가산세는 좀 피곤하죠, 그죠? 그래서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야, 이거죠? 가산세 있더라도 보통 신고 안 하는데, 그죠? 네, 좋아요. 가산세는 말 그대로 잘못했다, 그죠? 법이 정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내는 페널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그죠? 공부를 했는데요. 그 구조랑 큰 차이점이 없는데요. 부가치세법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세금계산서 거부 관련 가산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죠? 신고불, 납부불 있죠. 세금계산서에 발급 전속 말고라면 무조건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바로 있죠. 이렇게 되죠. 자, 무신고했대요. 되게 무신고했다면 되게 그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 무신고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신고할 때 뭡니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신고불, 납부불. 근데 법인세법 규정에 무신고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법인세 수정신고도 되게 부담스러운 건데 무신고를 했다?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무신고 했다면 무신고 때리고, 그죠? 납부지연 가산세. 수정신고 했다라면요, 수정신고 했고 거기에 관계된 이제 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 가산. 요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 패턴이죠. 그죠?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가산세 할 때 있죠,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신고, 납부, 가산세 있죠. 우리 법인세법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 바로 신고, 납부, 가산세. 신고, 납부,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개념이 바로 미제출 가산세가 있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큰 테마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우리 부가치세법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 납부, 가산세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두 개가, 그죠? 두 개잖아요. 법인세는 그렇지 않고 세금계산서 관계 없으니까 미제출 가산세 이렇게가 가장 일반적 패턴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죠? 여기에 법인조정2에 가보시면요, 여기 최저한세 밑에 보면 가산세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가산세 세액조정계산서 편에 가산세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디테일한 명세표가 필요합니다. 여기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산세 안에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서식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산세가 해당 금액이 됐냐, 이거죠. 이걸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토지등 양도소득 가산세 미완료는 추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완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가산세니까 나오지 않고 탭키 두 개만 보세요. 탭키 뭐예요? 신고, 납부, 가산세 이렇게 돼 있죠. 무신고,
나쁘죠. 과소신고 나쁘죠. 무기장은 없고요. 법인이 무기장한다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죠? 각종 제출 의무가 있는 서식 등을 내지 않았을 때 내는 가산세가 미제출 가산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제까지 출제할 때 있죠. 신고 납부 가산세는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그래서 그지 뭡니까? 이게 빈도가 몇 프로입니까? 99%가 뭐죠? 이쪽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가산세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뭐요?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한 번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고, 우리가 가산세 계산할 때 있죠. 처음에 여기 있죠. 아니구나. 좋아요. 아니 그죠. 이거 제일 뒤에 있나? 내가 뭐 하나를 어딘가 해놨을 건데. 이거 말고 신고 납부 가산세 있죠. 그 문제 있잖아. 아까 전에 했던 그 문제를 그대로 여기 담아두고 있어. 혹시나 하고 요렇게 해서 가산세 있죠. 내기는 거. 옛날에 도대체 몇 회차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 나왔던 게 딱 이 문제야. 그럼 그거 말고 이제까지는 뭐 나왔을까요? 전부 다 미제출 가산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서식을 입력하면 이 규정 있잖아요. 무신고했을 때 20%랑 수익 금액의 0.007 있죠. 요렇게 둘 중에 큰 놈을 가산세로 한다는 개념이 외울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서식을 보면요.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무신고라면 무신고 금액 20%하고 수익 금액 007 있잖아요. 007. 이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세율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낸다면 항상 세트로 뭡니까? 무신고 납부지연, 과소신고 납부지연 되겠습니까? 신고불 납부불. 두 개는 항상 따라다닌다고 보면 되잖아요. 납부지연은 우리가 일수계산에서 연체 이자 내는 거잖아요.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둘 중에 있죠. 큰 놈을 무신고시 가산세를 해서 요걸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알아야 될 점이, 우리 나중에 보면은 무신고 가산세는 1개월 내에 있잖아요. 빨리 신고하면 50% 감면 규정이 있죠. 혹시 아세요? 1개월 내에 빨리 하면요. 감면 규정이 있는 거. 무신고는 부가치세할 때, 무신고는 1개월 내라면 50% 감면 규정 아시잖아요. 수용신고는 1, 3, 6 해서 있죠. 그게 기간에 따라 다른 거고. 그래서 무신고 감면은 한 달 내에 하면 무조건 50% 감면이죠. 그럼 얘가 보세요. 3월 30일에 했는데 4월 10일에 했다면 한 달 내에 무신고 감면 규정을 적용하죠. 그 개념이 좋은 이유가, 여기서 감면 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좋냐면, 이렇게 클릭해보면 여기 딱 감면 50% 감면 있죠.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뚝 감면, 이렇게 감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면 있죠. 이렇게 활성화되면 감면 규정이 있는 거고, 활성화 안 되면요, 감면 규정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서는요, 대부분 한 달 내에 해서 감면을 그죠 하는 걸 물어봅니다. 요거.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참고하고 10% 여기 다 나와 있으면 되고, 납부지원 가산세가 작년에 법 개정에 따라 뭡니까? 만분의 3, 만분의 2.5, 또 뭐예요? 만분의 2.15 있죠. 계속 인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 납부에 따른 불성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원천세 할 때 수령신고 나와요. 세물급은. 원천세 수령신고 할 때 납부지연 원천 납부에 따른 가산세 있죠.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기본값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천징수 납부 등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는요, 신고불 납부불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쓰여져 있어요. 이 구조를 보면 요거 미납세액의 3%가 있죠. 신고불 같은 느낌 들죠. 미납세액의 일수, 요건 뭐야? 납부지연 같죠. 납부. 그러니까 두 개가 뭡니까? 합해져 가지고 가산세가 나와요. 따로 있지 않고. 그래서 원천징수를 내가 신고를 잘못했다. 10만원 낼 거를 50만 낼 거를 40만원 밖에 안 냈다. 10만 덜 냈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수용신고할 때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란에 넣어줘 가지고 신고해 줘야 돼요. 근데 얘가 세물급의 시험에 나와요.
세무소득세법에 나와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우리가 있죠. 뭐 스케이트 타러 가보면 좀 스케이트 탈만 했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스케이트 좀 탔네, 아니면 수영하면 수영 좀 해봤다. 뭐 이 정도를 하려면 원천세 신고 좀 해봤다 이렇게 하려면 세무위급을 와야지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원천세 규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세무위급은 뭐 근로소득만 해서 그냥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세무위급에 와야지 분명 뭐예요? 다양한 그죠? 기능을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까지가 뭐라고요? 바로 신고 납부에 관한 가산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본 주제 갈까요? 바로 미제출 가산세. 출제 대부분 두 개가 일반적이에요. 미제출 가산세의 가장 대표적인 건 두 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거 두 개인데요. 바로 지출 증명서류 하고요. 그래서 지출 가산세, 계산서 가산세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가산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출 증명서랑 아니요. 지급 명세표 맞죠. 지급 명세표, 계산서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가산세 종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개념하고 두 번째 개념은 안 나온 적이 출제 안 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산세 부분 우리 실무자들이 약하죠. 되게 약한 부분이에요. 법인세 같으면 1년에 한 번 신고하는데 가산세 1년에 한 번 하니까 되게 낯설고 잘 모르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앞에 있는 부분은 혹시나 하고 뒤에 한번 해보려고 한 거고요. 잘 안 나오잖아, 그죠? 중점적으로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송금의 대인식 요건, 이거 송금 요건에 따를 때 그때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소액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3만원, 소액이 3만원 이하는 법적 정비를 갖추지 않죠. 근데 3만원 초과 정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법적 정비를 갖춰야 되겠죠. 그 경우에 갖추지 않았을 때 3만원 초과 접대비를 뭡니까? 이하가 아니고 3만원 초과 경비를 영수증 등으로 사용했다면 뭐야? 법적 정비가 아닐 때 내는 가산세가 바로 지출증명서류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정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비용을 했을 때 송금으로 인정하고 가산세를 때려요. 접대비는 바로 부인, 일반 경비는 인정하고 가산세 때리죠. 그 가산세가 이거라고요. 그걸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봐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적격 정비 미수치 중에서 송금에 인정되는 금액의 2%의 가산세를 때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음의 경우에는 뭡니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만원 이하라면 괜찮고요. 3만원 이하 괜찮고, 원천징수했다면요. 법적 정비를 갖췄다고 보는 거죠. 원천징수한 괜찮고. 여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는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죠? 부동산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상가주택에 보면 꼭대기는 주인이 살고 중간에 뭡니까? 건물을 얻어가지고 영업을 영위하는 곳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경우에 있죠. 주인은 꼭 뭐를 받을까요? 월세를 직접 받으러 와요. 받으러 와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가 계세요. 하고, 그죠? 송금해줘야지만이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이 그 상대방이 일반 가세자라면요, 송금해주고 송금 명세표 제출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일반 가세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 계산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금 명세표로 가름할 수 있는 자는 뭐예요? 앞에 여기 중요해요. 간이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자니까 뭡니까? 그런 자에 대해서 지금 4,800 미만인 영수증 의무 발급 나중에 간이 가세자가 나올 건데, 그런 자는 세금 계산서 못 끊는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세금 발급 못 받으니까 송금해주고 송금 명세표를 제출해서 가산세로부터 피해야 되죠. 근데 일반 가세자로부터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 계산서 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장려분 같은 거. 판매 장려분 같은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장려금을 지급했다면 이게 경비로 송금을 인정받거든요. 내가 프로모션 있죠. 프로모션에 의해 가지고 뭐야? 돈을 지급했을 때 그 부분이 우리 이제 법인세법에는 애누리를 봐요. 매출 애누리를 보는데요. 그게 이제 법인세법의 입장이에요. 송금이죠, 그죠? 그러면 장려금으로 5만 원 줬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거 3만 원 추가했죠. 증빙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 알겠죠? 그리고 농어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직거래면요. 어떻게 증빙을 어떻게 갖출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고, 또 현물 접대비는 그죠? 세법상의 그죠? 간주 접대비가 되니까 인정하는 접대비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국가 등과의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 등과의 거래. 여러분들 국가하고 거래는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같으면 세금과 공가죠.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냈다. 근데 보조를 또 100만 원 했다. 그럼 세금과 공가 100만 원 할 거 아닙니까? 정빙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경우에 국가하고 거래하는 있죠. 우리의 특례 규정에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3만 원 초과해서 법적 정비를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고 가세하지 않는다. 가산세를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프로그램의 실제 버전에 보면 복리후생비 5만 원, 현금 5만 원을 딱 때리면요. 밑에 금액이 활성화됩니다. 3만 원 초과했으니까. 너 카드 썼니? 라고 활성화되죠. 아니 하면요. 안 썼대. 그래? 그럼 혹시 국가와의 거래 등에 따라 가지고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야 하니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럼 너는 가산세 맞아야 되지. 그 금액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그 건별로 전부 다 있죠. 경비에 따른 거를 전부 다 해서 나중에 집계되어 가지고 불러오게 되면요. 그 금액의 2%가 가산세가 딱 매겨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옛날에 20년 전에도 그런 게 돼 있다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도 아마 더 업버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실무자들은 그런 거 아실 것 같아요. 요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건 가산세 대상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것만을 뭐야. 옮겨가지고 2%를 때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 챙겨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감면 규정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여기 미제출의 첫 번째가 지출 정병이거든. 여기 가보세요. 뭐 50% 감면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니 이거는 감면하고 관계없다는 거지. 무조건 제재하는 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면 이런 거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 뭐예요? 1개월 내에 미제출이니까 한 달 내에 신고한다면요. 다 50% 감면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좋은 점은 그게 감면이 될지 안 될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쿵 찍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되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거. 바로 실무에도 중요하죠? 실무에도 중요한 지급명세표 제출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 한번 보죠. 자, 법인은 각종 지급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대가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될 때 우리 법이 정한 뭡니까? 지급명세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가산세를 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있잖아요. 제가 결손이 작년도 이번에 5월달에 신고할 때 제가 결손을 한 4천만 원 넣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한 4천만 원 나와서 넣었는데 그럼 마이너스 4천 넣었으니까 세금 낼 게 없죠. 근데 세금은 한 10만 원 낸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냈을까요? 가산세가 있었거든요. 가산세 중에 이건 안 낸 거예요. 이 사업소득 있죠. 중에서 그 학원 선생님들 있잖아요. 학원 선생님들에 따른 지급 있잖아요. 원천세는 신고했지만 거기에 사람별로 뭡니까? 지급 명세표를 제출해서 인별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넣은 거예요. 제가 안 넣은 건 아니죠. 행정선생님. 안 내셔가지고 저한테만 그거죠. 자기 돈으로 내겠다. 됐다고. 그래서 10몇만 원 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3월에 내야 되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예요. 매출도 안 오고 꿀꿀해서 이러고. 왜냐면 결수니까 별로 안 따지거든. 별로 그래서 그 금액이 몇 프로 낸 줄 아세요? 1% 낸 거예요.
그 1% 내고 뭡니까? 그만 뭐 1%면 뭐 1% 내고 한 달 내라면 어떻게 됩니까? 0.5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요. 그러면 신고가 3월 10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4월 10일까지 신고했다면 50%는 깎아줄 건데 전혀 몰랐다고요. 나중에 할 때 있죠. 언제 알았냐면 5월 달쯤에 돼가지고 5월 한 1일쯤에 선생님들부터 막 연락이 오는 거죠. 왜 연락이 올까요? 자기 개인별로 있잖아요. 신고를 안 해줬으니까. 아니, 세금을 다 냈는데 인별로 얼마를 안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개인별로 뭡니까? 자기가 얼마가 납부해야 되는 게 개인별로 기속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신고하려고 보니까 내가 분명히 우리 학원에서 세금 띄고 냈는데 이 금액이 내한테 안 들어오니까 다 전화 온 거예요. 그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신고 안 했냐니까 안 했대요. 그래서 1%를 냈던, 10몇만 원 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급여가 많고 하면요. 되게 큰 금액입니다. 그죠? 인건비가 되게 크면 1%라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런 어떤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라도 꼭 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있죠. 여러분들이 지급할